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한 이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다 하는 제가 쓴 책을 간단히 소개하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실제 일어난 일하고 그것을 글로 써서 표현하고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짓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원래 제 전공이 사학과 중에서도 서양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럽사를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미국의 흥미를 느껴서 미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미국사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이승만은 한국인으로서 미국 문명을 배우려고 했고 그 미국 문명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 전체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를 근대화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좀 알고 보니까요. 이 이승만에 관한 그 자료나 또 그 관련된 사실이 어마어마해요. 그 조선시대 태어난 인물로 만 9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청년기부터 그 역사적인 일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을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은 이게 보통 시간이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이승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볼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부나 석사 과정 때부터 이승만을 했다면 그건 한번 해볼 만한데 중년의 나이에 들어가서 이승만을 시작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끝을 못 맺을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서문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승만을 자세하게 이렇게 연구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요새 말하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승만을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자세한 부분은 몰라도 이승만이 전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짐작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처음 쓴 것이 말하면은 그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하는 작은 전기입니다. 요거는 그 배제학당 동창회하고 총동창회하고 조금 협조가 돼서 그때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것이 조금씩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의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다. 대륙문명권에서 해양문명권을 하는 좀 두툼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이승만의 전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책들과 그렇게 특별히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뭐 전기라는 게 되게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좀 강조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저자의 또 스타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다른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소개한다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를
그 원점으로 돌려서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일하고 그걸 글로 표현하고 또 어떤 전문 용어로 표현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걸었습니다. 그거는 왜 제가 걸었는가 하면은 우선 이승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만은 흔히 외교 독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일생 동안 외교 독립론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 하면 그건 무력투쟁을 해서 일본 군인들을 무찔러야 독립이 되지 어떻게 외교 가지고 독립이 된다는 얘기냐.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견한 거로는 그 역사하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 뭐 이승만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냐.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왜 그런 차이가 나오나 하면은 무력을 사용해서 일본군하고 싸운 것을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외교 독립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데서 그런 이제 오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승만은 유별나게 무장투쟁론을 주장하지 않고 외교 독립론을 주장을 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참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침략을 많이 당했죠. 1907년에 이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일본에게 합병되는데 그때 대한제국의 정규군의 숫자가 7,000명밖에 안 돼요. 7,000명 가지고 어떻게 삼천리 반도를 지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그 뜻이죠. 이승만 자신도 그걸 잘 알면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애당초부터 이 무력 가지고는 우리가 독립을 찾을 수가 없다.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무력 투쟁을 이제 말하자면 생각을 안 하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무장 투쟁을 주장한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투쟁을 한 사람들이 꽤 많지요. 많고 했는데 그분들도 실제로 많은 활동을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장 투쟁, 무장 독립운동을 생각하게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를 생각합니다. 그 티토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게릴라가 독립군이 2개 사단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군이 무기나 군인을 싣고 기차로 유고슬라비아를 지나가게 되면은 유고 게릴라들이 그걸 공격을 해서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도 유고슬라비아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투쟁을 하려면 군사력이 조직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1, 2개 사단은 너무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몇천 명은 이제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그걸 용납하지 않고 또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때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무장투쟁을 주장은 많이 했지만 행동은 많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의열투쟁입니다. 그거는 개인 또는 소수가
그 일본군이나 또는 일본 관리나 또 한국인으로서 일본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 우리는 윤봉길 의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독립투쟁, 독립전쟁 이런 말로 쓸 수 있지만은 그 의열투쟁이라는 말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군사력이 약한 예로서 이제 한 가지를 제가 더 들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도 버마 전선의 광복군 사실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마 전선에서 그 영국군이 일본군하고 전투를 하는데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본군 포로를 잡아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한국인들이 일본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중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부하들이 9명이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가니까 영국군들이 보니까 말이죠. 한국인이 굉장히 그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더 추가로 파병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임시정부 광복군에 연락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임시정부가 그 중국 정부의 재정 원조를 받으면서 거기에 그 통제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우리의 독립운동을 도운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무장투쟁 해가지고 나중에 발언권을 주장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군사활동을 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마 전선에는 9명을 파견한 거로 이제 끝이 났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쪽에서는 제가 그 전에 오래전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광복군이 이 버마 전선의 연합군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참전을 했다.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정확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그것은 이제 사실을 잘 모르는 데서 그런 이제 오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에 그 태평양 전쟁이 한창 벌어질 땐 이게 외의 독립론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좀 무력 투쟁이 필요한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청년들을 찾아가지고 그 미 육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게릴라 부대를 조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국인 청년들이 없어요. 숫자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OSS를 통해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의 중경에서 같이 그 한인 게릴라 부대를 창설을 하려고 모집을 하는데 중국에도 한국 청년들이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는 맨 마지막에 12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 앞에 있는 작은 섬에서 이제 특수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태평양 전쟁에 투입을 하고 싶었는데 미군 쪽에서는 이 적은 병력을 어디다 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보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전을 못했습니다.
그 중경의 그 광복군도 처음에는 정말 사람이 없었는데 중국 대륙에 있는 일본군에 있던 한국인들이 탈출함으로써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이 모이게 됐죠. 그래서 해방될 당시에 되게 되면 한 500명 가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역시 중국 정부가 협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전투를 할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독립을 찾기 위해서 싸우지를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이 돼요. 사실 이건 모욕적인 말인데 미 국무장관이 1943년에 어떤 발표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민족은 미국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랬을 때 그때 이승만 박사는 우리 한국인을 두고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분개도 하고 이 마음 아파도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여튼 일본이 미국에게 연합국에게 항복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게 항복을 한 거죠. 그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약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2차 대전 당시에 미군 전사자가 40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죽은 거죠. 뭐 소련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죽었지만은 하여튼 미국은 40만 이상을 죽었는데 그중에 한 30만 정도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제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린 거죠. 근데 독립이 된 우리 한국인들은 사실은 그런 피를 흘릴 기회가 없었고 또 그럴 능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자신도 독립운동 시절에 이 외교 독립론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뭘 왜 글 몇 줄 써가지고 무슨 독립을 찾는다는 거냐. 그런 조롱도 받았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는 독립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교 독립론을 이승만은 전개했느냐 하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식민지지 뭔지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일본의 압제 속에 있고 따라서 독립이 필요하고 그 독립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이제 우선 미국에 알리는데 뭐 미국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든지 미국 대통령한테 접근을 해서 대통령에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인이 압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한국인도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기대여법에 따라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도 무기를 지원하면은 싸울 수 있고 또 미군을 도울 수 있다. 이런 요청을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승만은 국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중국 국적을 가졌는데 그래야 이제 활동하기 편하니까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미국 국적을 안 갖고 무국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에서 정식으로 상대해 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승만은
미국인들을 이제 앞세워서 미 국무부를 상대로 하고 미국 대통령과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인들은 한미협회 또 기독교인 친한회 이런 조직 속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핵심은 역시 그 사람들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에 구한말부터 일제에 추방될 때까지 이 한국에서 선교를 했던 그 미국 선교사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영국 선교사들도 있겠지만 주로는 미국 선교사들이니까 대략 몇 명이 되냐면 한 1,500명이 되는 거로 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1,500명의 미국인이 미국에 가서 한국인은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고 독립을 줘야 된다. 물론 다 열성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대단한 그 선전전이 그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생각보다 그 발이 넓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저명한 사람들을 꽤 많이 아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서는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 이분은 그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인데 미국 대통령이나 또 영국 수상 처칠이 왔을 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상원의 원목이니까 아무래도 상원 의원들을 많이 알죠. 이분이 이승만하고 아주 가까워서 그 우리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주게 되고 나중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이분을 한번 한국에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어렵지만은 그 1943년 2월에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해요. 그날은 마침 그 조지 워싱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한국 문제가 나와요. 루스벨트가 한국을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뭐냐면 한국인들이 그 일본인의 앞제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여튼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까지 한국인의 독립 의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43년 11월에 그 유명한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참 한국의 독립을 일단 선언문으로 발표한 거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근데 그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이 해리 호킨스입니다. 이 해리 호킨스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 때 그 좌우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해리 호킨스는 그 유명한 사회사가이기 때문에 뉴딜 정책에는 빈민 구제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리 호킨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있는데 그 루스벨트가 신임을 해가지고 이 해리 호킨스를 말하면 카이로 회담에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해리 호킨스는 잘 알려진 것으로서는 독실한 감리교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조사하고 싶었지만은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 젊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이 해리 호킨스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은 이승만과 미국 정부와의 그 연결고리가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승만 박사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결국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마 만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 국무부 관리들이 말렸을 거로 봅니다. 단지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을 엘리노아 여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의 사정을 잘 이제 전달을 한 거고 그 엘리노아 여사는
그 사실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한 거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개별 의열투쟁도 많이 했고 참 피눈물 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조직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일본의 방해로.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는 외교 독립론으로 방향을 돌려서 결국은 강대국인 미국을 설득을 시켜서 불완전하지만 이 독립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에서 또 하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쓴 것은 이승만하고 좌우합작주의자들하고의 그 대립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공산주의 그 자체보다도 좌우합작주의를 더 우려했던 것 같아요. 더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뭐 역사에 관심을 가진 분은 되게 다 잘 아시는 거지만 러시아 혁명 후에 특히 1920, 30년대는 유럽과 미국에서 공산주의가 유행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 가운데서 또 관리들 가운데서 공산주의자나 또는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미 국무부입니다. 미 국무부에 좌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이승만이가 아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승만은 자타가 아는 반서주의자, 반공주의자인데 미 국무부 관리들 중에는 친서주의자, 친공주의자들이 적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활동하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승만이는 그렇게 공산주의와 소련을 경계했느냐 하면은 좌우합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참 명분이 좋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다 한국인인데 사이좋게 연합해서 연립정부를 세우면 미국도 승인하고 소련도 승인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수월하지 않을 것이냐. 이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까지도 이 좌합작주의로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그걸 이제 이 걱정을 이제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좌합작의 연립정부를 한반도에 세우는 식으로 우리가 독립 목표를 정해서 추진한다면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한반도에 소련군이 들어온다 이게요. 그러면 이승만은 구한 말에 제정 러시아가 얼마나 탐욕적이라는 것을 잘 경험을 했거든요. 안 된다 이게요. 소련이 한반도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오면 그건 안 된다. 들여오면 한반도는 공산화가 된다. 왜? 좌우합작을 했을 경우에 좌파는 조직력이 강하고 소련이 그거를 지원한다 이게요. 근데 우파는 조직력이 약하고 지원할 나라도 마땅치 않고 미국도 그 우파를 지원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지원한 거지 해방 후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공산화되는 거는 그건 불을 보듯이 환하다. 이래가지고 그 이승만 박사는 그거를 이제 좌우합작을 아주 경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도 또 애를 먹죠. 왜냐하면 미군정, 하지중장의 미군정은 미 국무부의 이제 훈령을 받기 때문에 좌우합작 노선을 내세우는 게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미서공동위원회니 신탁통신이 하는 말이 다 거기서 이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사실 미군정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군정 쪽에서는 그 김규식이나 서재필을 내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 미국에서 왔는데 서재필이 한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이제 한국말이 서툴고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부적합하게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김규식 박사는 그 교육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결국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어서 그 뭐 이승만 쪽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좌우합작 문제가 이승만에게는 큰 이 과제로 남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좌우합작론자, 중도론자들이 상당히 한국에 많고 또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말하자면 무슨 나라가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좀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 책에서 하나 짧은 거지만 언급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6.25 때 이제 거의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이 그 참전을 함으로써 그냥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쪽에 참전국 쪽에서는 그 전쟁에 못 이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휴전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 1월에 그 유엔에서는 피어슨을 위원장으로 하는 휴전 말하면 그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공산 측과 휴전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조사해 달라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그 안이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을 없었던 거로 하자. 그러니까 원래 남북한이 다 총선거를 하라고 유엔에서 결의한 건데 남한에서만 하고 북한에서 못하고 남한에서 총선거에서 대한민국이란 건국이 됐으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총선거에서 건국한 거를 무효화하고 그 북한하고 다시 선거를 다시 나란히 하도록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완강히 그 반대를 하죠. 이거는 휴전이 된 다음에 1954년에 제네바 정치회의에서 또 나옵니다. 이게 또 나와서 그 유엔 참전국들, 그 우리 편이었던 나라들, 6.25 전쟁 때 그 나라들 뭐냐면 남북한이 다시 한번 선거를 해라 하고 이제 한국 정부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승만이가 물론 완강히 이제 이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도 못하고 이제 무산이 되는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그 맥스웰 테일러 장군이라고 6.25 끝에 미 8군 사령관을 한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는 그 미군 총사령관을 했어요. 그때 베트남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그 테일러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이승만과 같은 이런 일관성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은 베트남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하여튼 이승만에게는 단점이 되면서도 장점이 되는 것은 한 가지 이념으로 일관하는 목표를 일관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이제 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뭐 우선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저도 이승만을 하면서 이승만을
이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서 이승만을 좋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포기하고 있습니다.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을 좀 냉정하게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승만은 한마디로 아주 괜찮은 그 지도자입니다. 근데 물러날 때를 놓친 지도자예요. 물러날 때를. 그 4년, 8년에서 56년에 대통령이 이제 끝나게 돼 있는데, 그 자유당에서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무제한으로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행이 오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8년하고 나는 8년하고 그만두겠다. 1956년에 그만두겠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도 2번 하고 그만뒀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유당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왜 미국에는 조지 워싱턴만 있습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 대통령 당선됐거든요.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가지고 뭐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이승만이 거기에 이제 끌려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승만이가 그 못한 게 있습니다. 경제 개발을 하려고 참 애를 썼어요. 이승만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경제 개발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쏟았는데, 경제 개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 경제 개발을 못 합니다. 세계에서 산업혁명을 스스로 일으킨 나라는 영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전부 영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자본과 기술을 빌려줄 나라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다음해인 1954년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록펠러 같은 미국 기업가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제발 이 한국에 좀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지만 미국 기업가들이 볼 때 한국에 투자해서 뭘 얻을 게 있겠느냐. 이런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걸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할 수 없으니까 뭐 독일에도 조금 손을 내밀어 보고 하지만 그게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점에서 자본과 기술을 좀 대달라고 얘기해 볼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근데 일본하고는 이게 민족 감정이 말하면 그 해소가 될 수도 없고, 또 그 당시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때인데고, 그래서 이 국제 환경이 경제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의지를 굉장히 가졌지만은 그걸 제대로 이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천중공업이라든가 또 원자력 도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개척은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승만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자유주의자라고 정하는 것이 이제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승만을 독재자로 보고 그러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자입니다. 그 이승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개인의 자유고, 그 다음에
통치자는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이 있을 때 선거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꼬박꼬박 예정된 해에 선거를 했고, 또 그 이승만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했다는 것이 어디 나타나면 1953년 3월에 화폐 개혁을 해요. 화폐 개혁을 하는데, 화폐 개혁을 할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그 돈을 정부가 걷어들이려고 화폐 개혁을 하니까 그 돈을, 불어난 돈을 다 새 돈으로 다 바꿔주질 않는다고요, 정부가.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바꿔주면 또 인플레가 일어날 테니까요. 아니까 일부만 바꿔줍니다.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개인이 모은 재산을 정부가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경제 관료들하고 좀 논쟁이 며칠 동안 벌어져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졌지만은 그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유주의자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자유주의자인데, 그러면 약자에 대한 빈민에 대한 배려라는 건 없는 거냐면, 이승만은 1930, 40년대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자신은 뉴딜주의자가 되었고, 또 미국의 노동운동가들하고 상당히 그 교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이승만이 지금 살아있으면 공화당에 가입했을까, 미국에 민주당에 가입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민주당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을 하면서도 그 빈민의 그 약자의 처지를 상당히 생각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난 얘기 하나로 이제 이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1951년에 그 51년, 52년 사이에 그 부산 피난 시절에 자유당을 창당을 합니다. 이승만이. 그 자유당을 창당을 할 때 이승만이 그 당명을 자유당으로 하지 말고 노동자 농민당, 노농당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이제 그 참모들이 지금 공산주의자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노농당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가 그 물러난 적도 있습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그 중도파나 저합작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유주의,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이거는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이게 합쳐져서 제3의 어떤 사회민주주의로 나갈 거다. 이런 수렴론, 보통 수렴론이라 그러죠. 두 개가 경쟁을 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서로 닮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수렴론을 되게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은 그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고 나머지 무슨 사회주의적인, 사회민주적인 요소는 그건 거기서 포용을 하면 되는 것이, 무슨 합작을 해가지고 대등하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만은 청년기에 그 독립정신을 쓸 때 보면은 완전히 말하면 서양 운동가예요. 그건 뭐냐면 이 역사의 중심이 자꾸 서쪽에서 이제 더 서쪽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고, 그렇게 되면 영국, 미국은 앵글로색선족의 나라니까 앵글로색선족의 제도나
제도가 가장 말하면 그 우수한 거다. 그런데 그 문명이라는 걸 주로 결정하는 거는 문명이라는 건 생활 방식이니까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거는 종교다 이게야. 그 종교니까 결국은 우리도 종교를 앵글로색선족의 종교인 프로테스탄티즘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서양주의자의 생각을 청년기에 가져졌습니다. 그는 독립정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 후에 변한 것도 있고 유교도 포용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 상당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승만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대륙문명권에 그대로 붙어 있고 우리는 미국 중심의 해양문명권에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1000년 이상 중국 대륙문명권에 속해 있었는데 절반은 그대로 남아있고 절반은 해양문명권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해바다에서 바닷물이 난류하고 한류하고가 말하면 부딪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두 개의 문명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 내전으로 볼 때는 문명 충돌이라는 말보다는 문화전쟁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문화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이승만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는 해양문명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한국인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 책이 제 책을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제 입장에서 조금 정리한 겁니다. 그죠? 좋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